자, 이번 시간 이제 이공화국 들어갈 차례입니다. 페이지가 387쪽 이공화국.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4.19 혁명을 했어요. 그렇죠? 4.19 혁명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4.19 혁명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출제가 돼요. 선택지로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그냥 독자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주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허정이 대리하는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허정은 실질적으로 무슨 뭐 국가 수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과도 정부예요. 빨리 뭔가 정착시켜 놓고 그 다음 정권에게 이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띈 인물이 허정이죠. 이때 이제 3차 개헌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3차 개헌을 하는데 이것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내각 책임제예요. 내각에서 책임을 진다. 내각 책임제. 다시 얘기해서 이제 대통령제가 무너진 거죠. 대통령제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권력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으니까 독재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 3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A당과 B당이 있어요. 그래서 A당과 B당이 서로 투표를 해서 승리한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B당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총리 혹은 수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인물을 간접선거로, 간선제로 뽑는 것이죠. 이것이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총선거에서 누가?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에서 압승을 거둬요. 민주당에서 압승 거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를 뽑겠죠. 이른바 장면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로 장면, 총리가 장면. 이름하여 장면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게 됐으니 그것이 장면 정부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공화국이 장면 정부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은 있습니다. 대통령은 윤보선이 대통령을 합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하느냐? 그 외교라든가 이런 것만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장면이 총리가 내각 수반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내각 책임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동이 되면서 장면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2공화국. 그래서 제2공화국은 1960년부터 해서 1961년 조금밖에 못해요. 자, 60년 8월 달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이때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이때 불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정부가 제2공화국이죠. 이른바 이제 장면 정부인데 이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국민들의 열망, 그렇죠? 이 열망이 숨어있던 열망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거저거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지금 내각 책임제죠. 그러니까 이 당에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독재 정치에서 풀려나니까 이 사회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렇죠? 우리는 민주개혁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가 이제 한나절이 다 가고 하루 이틀 다 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평화통일이라는 것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하고 대화 자체를 안 했어요. 왜? 반공. 그래서 공산당은 때려잡아야 된다.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었지 평화적으로 대화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1공화국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쟁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열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또 추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데 매일매일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시민단체들이 여기저기에서 시위를 하고 이 시위대들이 서로 붙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것이 이공화국이다. 자, 책의 387쪽을 볼게요. 자, 제2공화국인데요. 60년 8월부터 61년 5월 16일, 5월까지 성립. 동그라미 1번 4.19 혁명 이후의 변화입니다. 허정 과도 정부의 내각 책임제. 그래서 이렇게 책임제로 돌아섰고요.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총리를 장면으로, 그렇죠? 그래서 구성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고 민의원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국회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자, 활동에 보시면 민주적 개혁 시도,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 누구만 알아요? 박정희. 그게 아니고 이공화국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립을 추진은 못하지. 왜냐하면 이공화국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추진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최대 단점이죠. 자, 그리고 평화통일을 추진하자라는 쪽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양괄호 2번에 사회 혼란이 계속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커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면서 세력 다툼으로 이어지고,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자 처벌에 소극적이에요. 아니 1공화국에서 부정선거를 했던 친구들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둘째치고 요구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된 경기 침체, 그리고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2공화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군사 정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날 소장이에요. 투스타죠. 투스타인데 소장이 이끄는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바뀌게 됩니다. 탱크를 밀고 와서 서울을 포위해버리고 국회를 폐쇄해버리고, 그렇죠? 자, 제3공화국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양괄호 1번 군사정부. 그래서 군사정부는 61년 5월 16일 날 탱크를 밀고 싹 다 밀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탱크가 서울을 점령을 하고 군인들이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더니 뭐야 이거 왜 이래? 사람들이 막 군대가 경찰이 빠지고 군인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그 무서운 시대가 열렸으니 그것이 박정희의 군사정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5월 16일 날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국회입니다. 국회. 그러니까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모든 헌정을 부인해요. 이제 헌정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 헌법 있죠?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박정희가 이끄는 이 군사 정부는요, 5월 16일 날 아침 방송에서 뚜뚜뚜 하면 이 군부의 혁명 공약, 군사정부의 혁명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혁명 공약.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날이 밝았는데 군사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와서 이 혼란한 사회를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혁명 공약을 내겁니다. 자, 이 혁명 공약은요, 첫 번째로 이제 국시는 반공으로 한다라고 천명을 하고, 두 번째로 이 썩어 빠진 정치판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얘들이 하라는 경제라든가 그리고 또 뭡니까? 질서를 잡고 경제, 정치 깨끗한 거 이런 거를 하라고 밀어줬더니 사회 분란만 계속되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토 통일. 어떻게? 북친 통일이죠. 북을 정벌해서 통일시켜야 되고, 네 번째는 민정이 안정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깨끗한 정치인이 나타났을 때 이 권력을 국가 권력 민정에게 이양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박정희 군부의 혁명 공약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즉각적인 헌정 질서는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헌정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헌법에 의한 정치 체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군사정부에서 추진했던 거 무엇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자라는 거죠. 자, 5월 16일부터 61년 5월 16일부터 63년 12월까지 이때까지 그 군사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안 약 2년 동안 군사정부가 지배하는 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군부의 정책, 그래서 정치활동 정화법, 이게 뭐냐면 예전에 1공화국에서 그렇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자유당 애들을 소탕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정치 깡패를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또 하나 부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 처벌하겠다. 그렇죠? 그런 표현. 그리고 지금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력 하나는 기가 막힌 것이 이 군사정부죠. 군인들 추진력 하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잘했으면서 못한 것이 농어촌의 부채를 탐관해 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들 이것들 다 없애주겠다라는 거지.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농어촌 아닌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차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니들 지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막 자꾸 비판하죠. 그러니까 언론은 탄압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있었던 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군대가 장악을 했으니 정치 활동은 금지한다. 왜? 니들이 이렇게 썩어 빠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활동도 금지시키고 국회 해산시키고 정당도 해산시켜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일매일 연일 시위가 계속된 건 뭐죠?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았죠. 이런 거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이 박정희의 군사정부예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61년에 중앙정보부도 만들어요. 중앙정보부. 자, 중앙정보부는 지금의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는 비밀리에 만드는데요. 이것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북한의 동향 파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군사정부의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이 중앙정보부예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조금 있다가 62년에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박정희 욕심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헌법을 개정하는데 62년 12월 달이에요. 어떻게 개정하느냐? 이제 대통령제로 다시 간다라는 거죠. 대통령제. 그리고 국회 만들어줄게. 단원제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양원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갈등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그리고 63년 12월이죠. 그렇죠. 63년 12월에 끝나잖아요. 63년 2월 달에 정당이 만들어져. 이른바 민주공화당인데 민주공화당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총재가 되는 것이 박정희예요. 지금 슬슬 나오죠. 왜요? 박정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정을 이양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성공시켰으니까 원스타 더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타 받아서 대장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공화당 이렇게 해서 여기에 총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옷을 벗어야죠. 그러니까 요거 일단 만들어 놓고 슬금슬금 하다가 결국에는 약 3년 만에 자, 나는 이제 군복을 벗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그만두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한 거. 그래서 이제 나는 만기 전역을 한다. 그래서 만기 전역을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만기 전역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출마했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5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출마하는데요. 이 박정희가 추진력 하나가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승만 정권에서는 부정부패, 그러니까 폭력, 깡패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 공화국에서는 무엇을 했죠?
뭐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죠. 그렇죠? 뭐 만들기만 했지 추진력 하나는 제로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막 시위하고. 근데 이쪽에 왔더니 뭐 확 밀어요. 부정은 불법은 불법인데 뭐 밉지 않은 불법이지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언론 농어촌 부채도 탕감해주고 정치 깡패들 싸그리 다 사형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서 이제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막 하거든요. 잘 살아보세요는 1970년에 새마을운동인데, 그렇죠? 아무튼 이 경제를 개발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배불리 밥을 먹여주겠다 이런 정책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은 박정희 괜찮네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에서 당시가 대통령이 직선제로 뽑혔습니다. 이때 출마했는데 당선이 돼버리는 것이 또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맨 처음에 군사정부로 들어와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찬탈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종의 이제 합법적이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 거짓말은 했지만, 그렇죠? 민정이양이라고 거짓말은 했지만 자기가 나와서 직선제로 했으니까 어찌 됐건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다 라고 이제 보셔야겠지요. 자, 이제 3공화국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양거래 1번의 군사정부지요. 그래서 약 2년간의 군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군사정변,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켰고 혁명공약을 제시했어요. 혁명공약.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했죠. 이것이 뭐라고요? 입법부예요. 그렇죠? 군정을 즉시 헌정을 중단한다라는 군사정부, 군정이 실시된 거고 중앙정보부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정보기관이죠. 자, 동그라미 2번의 군부의 정책, 정치인들의 활동 금지, 반공 국시라고요. 그리고 국회,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언론을 탄압합니다. 그렇죠? 언론 탄압. 정치활동 정화법 해서 잘했지 이거는. 그렇죠? 정치 깡패를 싸그리 다 속탕을 해버렸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거 봤더니 얘들이 이거 왜 좋은 건데 안 했어? 이걸 갖고 와.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좀 수정은 했어요. 자, 부정축제자 처벌하고 이렇게 됐다. 동그라미 3번의 헌법 개정. 그래서 62년 12월 달에 헌법을 개정하는데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로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양거래 2번의 박정희 정부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윤보선, 당시 윤보선이 어디예요? 이 2공화국의 4대 대통령이었잖아요. 윤보선을 제끼고 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어찌됐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투표로 됐잖아. 3공화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3공화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3공화국이 시작됐어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고 1963년부터 72년까지 박정희가 중심이 된 대통령 박정희 정부 3공화국이요. 니은번 보시면요. 박정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경제 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추구해요. 아니 딱 가서 따봤더니요. 국민 1인당 생산이 그렇죠? 당시 아프리카보다 못했대요. 그러니까 당시 아프리카보다 못한 그 국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거지였구나. 그러면서 자,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박정희 정부예요. 대신 이제 그만큼 민주화는 쇠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경제적으로 쏠리니까 시끄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탄압으로 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오히려 쇠퇴하였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도 파견합니다. 서독의 광부하고 간호사 파견합니다. 이것이 또 3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연도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1963년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은근히 잘 등장을 하는 것이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이에요. 그래서 약 3천만 달러를 지원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3공화국의 이제 박정희 당시의 대통령은 거의 구걸하다시피 외국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돈 필요하니까 돈 좀 지원해줘. 특히나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턱하니 미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한테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에 월남전 있죠. 월남전 들어보셨잖아, 그렇죠? 베트남에 내전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베트남에 미국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 베트공이라고 하잖아요. 이 베트공들이 엄청 잘 싸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베트남 파병인데요. 이것이 1964년에 일단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전투부대가 파견이 되고 그리고 1965년에 전투부대가 파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책에는 65년, 어떤 책은 6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책은 64년으로 해놨습니다. 어찌됐건 파병, 비전투부대도 군대잖아요. 그래서 64년부터 73년까지 파병을 하는데 약 5만 명을 파병을 했어요. 대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브라운 각서입니다. 브라운 각서를 체결을 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자 브라운 각서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베트남 파병. 그래서 페이지 넘어갔죠? 388쪽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베트남 파병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파병.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경제 원조를 제공받는 것. 이것이 브라운 각서인데 이것은 1966년에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중점은 뭐냐면 우리한테 돈 내놔 이런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알았어 해줄게 이 얘기예요. 자 브라운 각서 한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한국인의 안전보장 그리고 이게 뭐냐 하나하나 설명.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지원해 줄래? 그리고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뺐으니까 5만 명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뺐으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은 누가 보장해 줄래? 니들이 해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부터 이행해 줘. 그 다음에 보낼게. 이렇게 되는 것이 선행 요구.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을 맺게 되니 그것이 소파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소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나라는 못한 게 있어. 뭐예요? 일본 애들이 경제 성장을 한 대국인데 니들은 일본 애들을 무시하고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친구야. 근데 너네만 도와주면 이 애매하지. 니들 갈등 중인데 이 갈등은 좀 조속히 풀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자라는 회담을 계속 지원을 합니다. 이행을 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요. 이승만 정권부터 했었어요. 이승만 정부부터 계속 했었고 1, 2, 3, 4, 5 막 이렇게 해서 몇 차에 거쳐가지고 계속 회담을 하는데 죄다 그냥 결론은 안 나버린 거예요. 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1965년에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되는데요. 당시에 중앙정보부 부장을 파병을 보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수상이 오히라였어요. 근데 이 김종필이 당시에 부장이었고 중앙정보부 부장을 김종필과 그리고 일본의 수상인 오히라가 만나서 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 김종필이가 거기에서 얘기하면서 오히라가 주장하는 거, 우리가 주장하는 거를 대충 메모를 적었단 말이죠. 이게 그 유명한 김종필 오히라 메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무상으로 3억 달러를 달라.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유상으로 3억 달러를 빌려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받아왔냐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일본 놈들아, 야, 니들이 우리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통치를 했으면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보상? 아까 그 보셨죠? 뭡니까? 우리는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보상? 배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들 봐라.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렇죠.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해. 인정했어. 그런데 배상금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뭡니까? 니네 그 독립을 우리나라에서 축하한다라는 독립 축하금 쪽으로 줄게라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독립 축하금? 누가 누구를 축하를 해요? 쥐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건 따르게 보면 그런 거죠. 제가 길 가는 사람은 그냥 두드려패가지고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내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깨어났어요. 퇴원하겠대. 그럼 제가 가가지고 아유 퇴원 축하해 그래가지고 돈 주는 건 뭐가 틀려요. 이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게 될 일이에요? 이 독립축하금조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지. 이것을 가지고 메모를 적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김종필 오이라 메모입니다. 이것이 1년 전인 1964년에 유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걸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1964년에 6월 3일 날 6.3 시위라고 하는데 저는 항쟁이라고 불러요. 이 학생들의 6.3 항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 말도 안 된다. 이 굴욕적인 한일회담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막 되는 일본 애들이 난리가 나겠죠. 아쭈 이것들 봐라. 그래 그러면 안 하는 수가 있어? 이 박정희 정부가 이건 뭔 짓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3억 달러 가져온다는데 얘들 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밀어버려 라고 하면서 밀어버리죠. 요것이 이제 6.3 항쟁입니다. 자, 그러면서 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한일국교 정상화입니다. 자, 기억번 배경 맨 끝에 보시면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배경이 되는 것이고 니은번 협정 체결입니다. 학생들이 6.3 항쟁을 진압하고요. 기업령을 선포한 다음에 한일 협정을 체결하는 거야. 요것이 한일국교 정상화지요. 디귿번의 내용에 보시면 3억 달러 무상으로 우리가 차관을 제공받았고 유상으로 3억 달러. 요거는 갚아야 되는 돈, 요건 안 갚아도 되는 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었다가 이제 삼선기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삼선기원 들어가기 전에요. 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돈을 외화를 유치하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방법이 어떻게 됐건 성공은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유신체제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유신체제 들어보셨죠? 아주 무시무시한 체제입니다. 이 유신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박정희가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독재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3공화국에서 4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역시 박정희 때예요. 그래서 박정희 때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때는요. 1968년 1월 달인데 이때 김신조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에 간첩을 무장공비를 33명을 내려보내요. 이 무장공비는요. 수영을 해가지고 대단한 놈들이에요.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에 상륙한 다음에 냅다 뛰어가지고 그 지금의 청와대 뒷산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좀 이상한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요. 그걸 부랴부랴 신고받고 보니까 이 간첩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뒷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총격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31명은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한 명은 도망갔고 한 명은 김신조인데 얘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생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김신조 사건인데 68년 1월 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에서 충격을 빠져버리죠. 충격에. 왜요? 김신조. 그런데 이 남파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이 당신 왜 내려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충격받죠. 야, 역시 북한 놈들은 아주 쳐 죽일 놈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을 죽이려고 이런 일들이. 그것도 어디 이 대통령이 살고 있는 뒷산까지 가가지고 여차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 공포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69년에 삼선개헌을 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자, 개헌을 추진하는데 이게 최초의 날치기 통과예요.
국회 그 개헌안을 개헌안을 상정하는데 당시에 대통령은 3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그러니까 선생님 4.4.5 그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삼선 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삼선 금지를 아예 풀어버리는 그 개헌 절차를 하는데 새벽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그래서 2시 반에서 2시 40분 10분 만에 투표를 시작해요. 그리고 한 7분 만에 개표를 해요. 그런 다음에 통과를 날치기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야당 의원이 밖에서 야, 문 열어, 니들 뭐 하는 거야 막 그럴 때 딱 문 열고 여러분 끝났어요? 가세요?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시작돼가지고 이거 삼성개헌을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0월 달에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에서 맞다, 괜찮다 하면서 그 국민투표로 통과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삼성개헌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1971년 4월 달에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제치고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잖아요. 자, 1972년에 7월 달에 7월 4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기자회견장에 딱 나와요.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저 이후락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살아 돌아왔다는 거야. 대단하죠? 우와! 그러면 착착착착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진정하시고 이 북한에 갔다 왔는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과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이것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평화통일, 그리고 자주통일,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서명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것은 이 시간에 똑같이 저와 북한하고 똑같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날 북한에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전 세계 탑뉴스죠.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를 하고 왔다. 역시 박정희 정부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통일이 곧 되겠다라는 통일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때 그 72년 10월달 이때요. 박정희 정부에서 이 박정희 당시의 대통령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일이 목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 평화통일, 그렇죠? 평화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들떠서 사회적 유지가 사회 질서 유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엄령을 선포하니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래야지 당연히 우리가 통일이 먼저지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해버리고 그리고 10월 달에 대해서 여러분 이 헌법,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가지고는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헌법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유신헌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972년 10월 달에 유신헌법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을 또 한 달 뒤에 또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이것을 확정을 해줘요. 그래서 유신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현재 있었던 헌법은 싹 다 무시.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등장한 유신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신헌법인데요. 이 유신헌법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자, 이제 책으로 한번 봐볼게요. 388쪽이고요. 그 4공화국을 한번 봅시다. 4공화국. 자, 양가로 1번 유신체제죠.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유신체제의 성립. 기억번 7.4 남북 공동성명. 자, 7.4 남북 공동성명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유신체제의 배경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7.4남북 공동성명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72년 7월 4일이고요.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 이 3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시면 남과 북이 합의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외우셔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니은번 유신헌법. 그래서 통일을 위한 헌법을 가져왔으니 이것이 유신헌법입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비상기험 선포 후에 10월 달에 유신헌법을 공표하는 것이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도 금지하고 국민투표로 한 달 뒤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신헌법의 내용을 좀 공부해야죠. 자, 동그라미 3번 기억번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활동을 제약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독재체제입니다. 자, 니은번 대통령의 권한 강화인데요. 자, 의회와 사법부를 장악을 해버려요. 대통령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은 무시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초법적인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데 긴급조치권은 뭐냐면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이 국민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긴급조치권 몇 호. 여러분들 뭐 하시면 안 됩니다. 긴급조치권 몇 호. 마음대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디귿번 대통령 임기 6년이에요. 6년제 대통령은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중임 제한 철폐. 중임 제한 없어요. 그냥 그러면 중임 제한 그럼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일종의 입법부예요. 그쪽에서 간접선거제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러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네 사람을 다 심어놓으면 그럼 나는 계속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1번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요. 지금 국회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해산시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법관의 인사권. 판사 내 마음대로야. 그럼 판사도 내가 교육시켜. 그리고 이제 하면 이게 뭡니까? 그렇지. 이게 완전히 독재 체제죠. 그렇죠? 정당 및 정치 활동 금지하고요. 동그라미 4번 영양.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대학가에서는 유신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에 가담하지 마 이런 건데 이 유신헌법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보시면 두발 제한이에요. 두발 제한. 그래서 머리가 길잖아. 장발 단속을 합니다. 장발 단속이 언제다? 4공화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힘들다. 박정희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디귿번에 보시면 저항 문화가 형성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1970년대 대학가에 이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긴 밤 지새우고 노래 잘한다는 불림마다 외친 이게 양희은 씨의 그 아침 이슬이거든요. 이것이 금지곡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왜요?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긴 밤 지새우고 지금은 어둠의 시대야? 그리고 태양? 그럼 사회주의야? 묘지? 묘지 위에 지금 다 죽었어? 이러면서 기분 나빠. 그래서 금지곡으로 지정을 하는 순간에 대학가의 시위대의 주제곡으로 선정이 되고 이 아침 이슬이 이렇게 이제 청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오히려 더 유명해져 버렸죠. 양희은 씨가 아침 이슬. 제가 이런 옛날 얘기들 왜 드리냐고요? 아침 이슬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리얼번 언론 탄압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74년에 동아일보에서 이 유신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그랬지? 그러면서 동아일보하고 관계된 회사 어디야? 다 추려와. 다 전화 때려. 전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야, 니네 동아일보에다 광고 냈지? 그러면서 광고 삭제해. 광고를 삭제한다고 동아일보의 전화가 마비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광고 백지로 나오고 이게 광고 백지로 나와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아일보 광고 무더기 해약 사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민중저항이죠. 독재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헌정권 백만인 서명운동 이런 운동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 이 암울한 시대의 유신체제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유신체제, 그래서 국민투표로 어떻게 됐건 헌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유신체제가 확정이 된 것이고요. 72년 12월 달에 이 바뀐 헌법에 의해서 제8대 대통령으로 또 그 선출이 됐죠. 이제 당선이 아니에요. 선출이잖아. 뽑는 거잖아. 자기들이 그냥 간접 선거라니까 선출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73년에 1973년에 개헌 정권, 그렇죠?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제출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개헌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어요. 자, 시간은 계속 흘러서 1978년에 가면 석유파동이 있습니다.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석유가 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석유 찾느라고 난리가 나고, 이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제2차 석유 파동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박정희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분노가 이제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78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야당 득표율, 야당 의원들이 미친 듯이 뽑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지. 너 이제 그만해라라는 얘기죠. 자, 1979년에 8월 달에 YH 무역회사 무역노동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YH 무역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큰 회사였는데, 이 YH 무역회사의 그 회장이 돈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쫄딱 망해버렸네. 그래서 이 YH 무역회사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리니까 당시에는 이쪽에는 그 단순 작업으로서 그 여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공들이 출근을 하는데 쇠사슬에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 접근 금지. 그리고 부도가 났으니 안내장 하나 붙어 있어. 부도가 났으니 이제부터 회사를 폐합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노동자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으쌰으쌰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임금 체불이 보통 2, 3개월 다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갈 테니까 밀린 월급이라도 내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게 시끄럽죠. 그러니까 누가 경찰력이 자 투입 이렇게 되면서 여공이잖아요. 여성이에요. 여성들인데 막 구타가 막 그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고 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살벌하게 이렇게 진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동자들이 도망가고,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일로 와. 그러다가 이제 옥상까지 도망갔는데, 너 일로 와. 아이고, 아저씨 오시면 또 떨어질 거예요. 일로 와. 진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낙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YH 무역노동운동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박정희가 직접 지시 내리면서 싹 다 밀어버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어디로 가야지? 제1야당 당시에 신민당으로 이 노동자들이 가기 시작하고요. 신민당을 점거하고 여기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야당이니까 이때 그 신민당에서 점거하면서 우리 사정을 당신들이 알아줘야지.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야당이면 야당답게 이런 거 얘기해줘.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달래죠. 여러분들 다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진정하시고 그래. 우당탕탕탕 뭐야 그랬더니 신민당사의 경찰력이 막 하면서 거기에서 막 일어나는 진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제1야당 당사에 뭐 경찰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유신체제니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민당의 YS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때 총재였거든. 나오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된 정부냐? 이거 지금 제정신이 아닌 정부다. 이게 무슨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막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가 이걸 듣고 이건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이놈 뭐야? 뭐 이게 총재라고? 이거 국회에서 제명시켜. 그래 제명시켜 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YS 당시에 김영삼 총재의 텃밭이 어디입니까?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어디 우리 선생님을 건드렸어? 이제 못 참겠다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니 이른바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박정희는 저 쓸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 그 직원들이 카카 이건 안 됩니다. 요거까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어쩌란 얘기야? 에이,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10월 26일 날 11.6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측근 김재규가 그렇죠.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그 박정희를 총으로 빵 그렇죠.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비서실장, 경호실장 차지철을 빵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리니 이것이 1979년 11.6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니까요 서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국가 비상사태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는 것이 11.6 사태입니다. 자, 유신체제 붕괴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고요.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 그래서 10대 대통령에서 야당 의원들이 엄청 증가되고 YH 무역노동 운동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고 그래서 부마항쟁이 일어났는데 11.6 사태로 끝이 나는 것이 사공화국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어갑니다. 자, 11.6 사태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자리에 없죠. 여러분, 대통령이 자리에 없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대통령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순간이라도 비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바로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대행해야 되고 그 국무총리는 그 권한 대행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바로 권한을 넘겨줘야 돼. 이게 헌법이죠. 11.6 사태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어요. 이거 큰일 났죠. 그러니까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요.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최규하가 당시에 이제 총리였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것이 이 다음 바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규하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누가 만들었었죠? 통일주체국민회의 박정희가 만들었죠. 이 박정희가 만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아야죠. 선출해야죠. 그래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대통령이 이제 최규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은 1979년 이게 10월 26일이잖아요. 그렇죠? 12월 6일 날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요. 1980년 8월 달에 이 전두환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12월 6일 날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른바 12.12 사태인데 누굽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렇죠? 이 탱크를 밀고요. 박정희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서울을 점거하고요. 이렇게 이제 권력을 찬탈해 버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전두환이 이제 들어오면서 전두환이 뭐 대통령이 봐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12.12 사태로 인해서 정권을 탈취하고요. 이 새로운 군사정부가 추진이 되는 거죠. 이른바 이 예전의 군사정부, 그 박정희 군사정부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한 신군부의 출현이지요. 그래서 앞자에 신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와 신군부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신군부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뭐? 12.12 사태? 웃기고 앉았네. 대통령은 최규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야? 민주주의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 얘들이 얘들 또 얘기하겠지. 민정이양? 그러면서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신군부 물러가라 라는 전국적인 시위가 연일 계속됩니다. 1979년부터 12월부터 1980년
5월 달까지 계속 시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1979년 12월부터 1980년 5월 달까지를 서울의 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서울의 봄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죠. 자, 그 책 389쪽이에요. 제5공화국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인데 동그라미 1번 배경, 기억번, 신군부의 등장입니다. 12.12 사태로 인해서요. 계엄을 선포되고 통일주체국민회에서 어찌됐건 대통령을 재규하러 선출을 했고요.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계엄령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일 시위가 계속됩니다. 자, 디귿번 계엄령을 확대합니다. 1980년 그 5월 17일 국회를 폐쇄하고요. 정치활동 금지하고 대학교도 폐쇄하고 파업 금지 모든 것으로 군대가 점거하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벌어지게 되니 그것이 전두환의 신군부예요. 자, 동그라미 2번 5.18 민주화 운동인데요.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5월 17일 특히나 광주 지역, 이 전라도 광주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주 지역에서 비상계엄 철회 그리고 민주원정 체제 회복 질서 회복을 요구를 계속하니까 저 광주에 이렇게 시끄러. 저것들 봐라. 야, 저것들 집중 포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계엄령을 또 전국적으로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확대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공수부대를 이 말이 됩니까? 광주를 포위하고요. 공수부대를 투입을 시켜요. 그냥 군대도 아니고 공수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전라도 도민 광주 시민들은 여기에서 이제 포위됐죠.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몰라요. 전화도 끊겨 있어요. 외부하고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금지. 갈 수가 없어. 밖으로 그냥 포위가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야? 우리가 폭도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 뭐 무장공개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뭐야? 우리가 왜 폭도인데? 니들 지금 잘못해. 역시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면서 연일 시위가 계속되는 거고. 자, 이것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민주항쟁의 전개라고 해서 날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광주 지역에는 비상계엄 처리하고 김대중을 석방할 것과 민주원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면서 연일 시위를 계속했어요. 신군부는요.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어요.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이는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눈 딱 떴는데 저는 광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중 사격, 집중 포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묶어놓고요. 그냥 전라도에서 맨 처음에 광주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광주 도청을 점거를 해버립니다. 시민대가 광주 도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무기를 하면서 무장을 하고 그렇죠? 이것은요.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 불법적인 권력이 있을 때 국민 누구라도 저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에요. 이것은 폭도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 눈 떠가지고 딱 했는데 보세요. 우리 지금 서울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그 경찰이 싹 없고 군인이 점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 좋다 이거지. 군인이 딱 그 경계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이 미쳐가지고요. 나 때린다고 막 달려와 봐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일단 도망가죠. 그렇죠? 그런데 두드러 맞았어요. 그런데 내 동생을 잃었어. 내 처자식을 잃었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무것도 잘못 안 했다니까.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저는 또 인척이 또 광주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저는 겪었던 사람이라 이것을 가지고 뭐 폭도로 매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민주화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관 시민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본문에 동그라미 3번에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입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됐고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민중의식이 표출이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암울하게 우리가 학살을 당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양괄호 2번에 전두환 정부인데요. 그래요. 전두환 정부까지만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전두환 정부까지 조금 하고요. 자, 양괄호 2번에 전두환 정부예요. 동그라미 1번에 제5공화국이 성립됐습니다. 자, 기억번의 배경에 신군부가요. 신군부잖아. 그렇죠? 얘들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름하여 국보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국보위는요. 어디 있어요? 통일주체. 박정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잖아요. 그렇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따라한다니까.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을 하고요. 제8차 개헌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 7년 단임제. 전두환은 얘기하죠. 난 양심적이야. 7년짜리 대통령 딱 한 번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간선제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전두환 정부의 정치입니다. 자, 기억번 강압정치. 민주화운동은 억압합니다. 그리고 삼천교육대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 불량한 사람들을 개선을 시키겠다. 불량한 사람들,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종의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깡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뭐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냈어요. 노래 부르고 시끄럽네. 그러면 잡아서 버스에 태웠어요. 노상방뇨를 했어요. 버스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내리면 군대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유격훈련 하시죠? 24시간 몇 시간 안 자요. 몇 시간만 안 자고 나머지는 다 유격훈련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있어야 돼요. 유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너는 조금 더 있어. 너는 이제 나가도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삼천교육대입니다. 삼천교육대도 여러분들 삼촌세대 보시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큰아버지 한번 물어보세요. 삼천교육대. 예, 저 갔다 왔어요. 은근히 그 주변에 많습니다. 삼천교육대 인권 유린이죠. 그리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폐합해요. 야, 폐지시켜. 그래서 언론사가 또 폐지되고. 자, 니은번에 유화정책이 있어요. 민주화 인사는 복권시켰어요. 그리고 야간 통행금지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우리가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교복 자율화,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 그리고 프로야구 이런 것들 만들었어요. 자, 디귿번의 경제성장, 그래서 3조 호황인데요. 원유가, 달러 가치, 금리.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고 얘기하는 3조 호황이 있었으니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가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그 초코과자 있잖아요. 초코과자가 진짜만 했어. 그게 이제 100원이었어요. 그만큼 경제가 되게 좋았다고. 그리고 1,000원짜리 선물 세트 이런 거 사면요.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3,000원짜리면 완전히 특수 과자지요. 엄청난 과자. 하여튼 경제가 그 정도로 좋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390쪽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